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입니다. 경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정근 교수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 내용이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탄핵이 선고되면서 앞으로 2달 동안 예, 국정 공백이 되는데 예. 대내외 환경은 굉장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또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걸 한번 또 대내외 환경은 뭐가 문제냐 예, 보시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이제 탄핵 선고 경제 위기 관리, 위기를 잘하면은 관리를 잘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예. 흔히들 말하기로 지금 위기는 아니죠. 지금 한국은 이제 예. 위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예, 자,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대외 환경이 굉장히 지금 경랑의 속으로 가고 있는데 예. 첫 번째로 이제 내일 3월 15일, 16일 아마 16일 아침에 예. 한국 시간에 17일 아침 되겠는데 위원준이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거의 뭐 90%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금리가 상승하면은 일단 우리나라도 이제 아무래도 저게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 아침인가요? 17일 새벽이 되니까 예, 목요일 아침에 나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새벽 서너 시에 깨 있을 수는 예, 없으니까. 보통 4시 정도에 이제 발표를 합니다. 저는 보통 이제 4시에 일어나서 그 예. 본문을 읽어보고 하는데요. 그래 될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도 금리가 지금 벌써 금리가 이미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중에서. 예, 그래서 가계나 기업에 지금 부실 증가 우려가 있다. 가계가 이제 지금 너무 그 약 1340조의 가계부채 중에서 약 한 뭐 10몇 프로 정도는 지금 분석에 따라 다른데 대체로 10한 3, 4%. 심지어는 이제 최근에 그 신용평가회사 분석은 20%까지가 한계 가구다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들이 벌어서 이제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못 갚는 기업도 또 한 11% 정도 된다. 지금 현재 예. 상당한 기업들이 이익을 많이 내고 있는데 불구하고 또 그런 기업들이 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10% 정도 기업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금리 올라가면은 기업 부실과 특히 이제 가계부채 부실이 예. 이제 한계 가구가 중심으로 해서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어차피 가계 부채 증가를 막으려면 금리도 약간 올라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뭐 관계없나요? 일장일단이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니 늘 가계 부채를 줄여야 된다고 네, 그래서 주장하시죠. 가계부채는 줄여야죠 일단.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보면은 또 한 가지 문제가 이게 이제 미국 금리 올라가면 달러 강세 되겠죠. 예, 달러 강세되면 이제 외국에서 예. 들어와 있는 자금들이 나갈 예. 가능성이 있다. 이제 예. 그런 얘기인데 지금 자금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보면은 0.25% 금리가 오르면 약 3조 원 정도 나간다.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예. 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0.25 한 계단 올라가는데 3조 원 정도. 나간다. 뭐 그런 정도 나오고 있는데. 예, 어쨌거나 저도 옛날에 이런 분석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일단은 왜냐하면 투자자들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날의 주가 상승률, 예. 그래서 통화가치 상승률이에요.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 금리가 올라가면은 달러 가치가 올라갈 거니까 예. 아무래도 원화 가치가 떨어질 환차익을 거다. 노리고 예. 이제 미국으로 다시 빠져나간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뭐 그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예. 또 한번 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최근에 요즘 뭐 이게 계속 문제인데 우리나라 뭐 철강이다 뭐다 덤핑을 자꾸 관세를 매기고 해서 통상 압력 특히 미국의 이번 그 새로운 그 통상장관이 자꾸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또 한미 FTA를 지금 미국 측은 뭐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크게 미국에 문제를 주고 있지 않는 상호 윈윈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계속 지금 이 FTA 문제 관해서 아마 한국이 미국에 대해서 약 한 230억 달러 정도 흑자를 내고 있다 보니까 예. 계속 그 문제가 이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30억 달러 정도씩 연간이죠. 작년에 그렇습니다. 작년에 보통 2016년에 한 200억 달러 정도 흑자를 내다가 작년에 예. 230억 달러 늘어났는데 이거는 상품 수지예요. 예, 근데 우리가 서비스 수지는 사실상 한 110억 달러 적자거든요. 예.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순수하게 합하면은 한 120억 달러 정도 흑자밖에 안 됩니다. 예, 반면에 우리는 이제 워낙 한국 기업들이 요즘 미국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예, 그 미국 투자에 따라서 일자리가 한 5만 개 정도는 만들어주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는 간과하고 예. 그냥 230억 달러 흑자를 내는 것만 가지고 미국에도 말이에요. 소위 글로벌 무역 거래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는 종류의 이상한 인간들이 많이 생겨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엔 아마 이번에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뭐 모르게 하겠습니까? 두 가지 하나는 일단은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특히 이번에 이제 트럼프는 제조업 일자리를 중시하다 보니까 예. 상품 교육을 중시하고 있고요. 또 한 예. 가지는 현재 아베 같은 경우는 벌써 2번이나 미국을 찾아가가지고
그런 걸 미국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고 있고 또 시진핑도 다음 달에 미국을 또 트럼프를 만나기로 약속했고 예. 이런데 우리는 다음 지금 달인가요? 이제- 시진핑과 예, 그렇습니다. 4월이군요.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뭐 전혀 그걸 하지 못하니까 미국에서 계속 일방적으로 그냥 미국 입장만 자꾸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또 그다음에 또 이제 문제가 한 가지 큰 문제가 이건데 4월 달에 미 재무부 환율 보고서가 발표되는데 예. 지금 이 환율 보고서 발표에 환율 조작국 지정 여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예.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목표는 중국인데요. 예. 중국이 환율 조작국을 지정하려면은 중국은 지금 이제 보통 미국의 환율 보고서에서 기준이 3개인데 예. 그중에서 중국은 하나만 저촉이 되고 있어요. 예. 대미흑자가 연간 3,700억 달러 흑자를 내고 있거든요. 예. 그 대미흑자가 200억 달러 이상 되면은 일단은 하나의 기준을 저촉하는 거죠. 예. 그거 외에 나머지 뭐 여러 가지 경상수지 흑자, 뭐 흑자의 GDP 비율, 그다음에 또 뭐 예. 외환 시장 개입은 중국은 저촉이 안 되는데 문제는 그러면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려면은 환율 조작국 기준을 한 가지로 바꿔야 돼요. 엔드 아니에요? 그렇죠. 오합니까? 엔드죠. 세 개 다 해당이 돼야 되는 거죠. 세개 중에 2개만 해당되면. 아, 3개 중에서 2개가 해당이 되면 지금은 2개만 해당되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데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려면은 중국은 3개 중에서 한 가지밖에 해당이 안 되는데 한 가지가 너무 커요. 우린 2개인가요? 우리는 2개입니다. 예. 근데 한 가지가 너무 커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 본래 대미 흑자 이 상품 수지입니다. 상품 수 흑자 200억 달러 이상인데 중국은 3,700억 달러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미국이 말이죠. 이것으로 한 가지 기준으로 바꾸게 될 경우에 대미 중국을 흑자로 환율 조작으로 지정하면서 그에 따라서 환율 조상을 압력을 가하고 통상 관세를 이제 부과할 예.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럴 때 잘못하면 한국은 지금 2개가 저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이게 포함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고 우리나라는 네. 경제가 사실상 뭐 요즘 굉장히 안 좋은데 그래서 사실은 아베가 지난달에 미국 트럼프를 만났던 이유가 이거거든요. 예. 아베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아베 참 놀라운 게 아베는 일본은 한 700억 달러 흑자를 내고 있어요. 예. 그런데 불구하고 엔화가 약세를 좀 미국이 용인해 달라고 하면서 뭘 가져왔냐면은 일본 기업들이 미국이 얼마나 투자하고 해서 얼마나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나 등등을 패키지로 만들어 가져와서 우리가 약 몇십만 개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해서 트럼프하고 설득해가지고 이틀 동안 운동도 같이 하면서 호응을 얻어가지고 아베가 미국을 방문하고 온 뒤에 엔화가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지금 최근에 보도를 보면은 삼성전자나 LG전자가 미국의 요구도 있고 해서 미국의 가정 공장을 세운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그런 걸 종합적으로 일본처럼 패키지를 갖고 와서 예. 우리가 지금도 연간 5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추가로 이렇게 하려고 한다 하는 걸 트럼프한테 좀 설명도 하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걸 좀 국내 사정 때문에 아무도 하겠죠. 얼마 전에 왜 주영환 장관이 갔다 저는 왔잖아요. 그래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대통령 권한 대행 아닙니까? 지금 예. 워낙 경제가 이렇고 일본 시진핑도 지금 중국 그 덩치 큰 데도 지금 다음 달에 만나려고 하고 아베는 2번이나 만나러 가서 그렇게 설명해 설득을 예. 하고 있는데 저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저는 가서 만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패키지를 들고 왜냐하면 예.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공장을 세운다는 거 그걸 하나하나 기업 아니 차원에서 그런 거 발표하면 갔다가는 또 탄핵돼요. 지금 경제가 문제인데. 아, 경제가 문제인데 권한대행이 그런 거 하게 돼 있냐 이거지. 아니 그건 대통령 권한 남용이지. 권한을- 왜 대통령 행세하냐?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근데 권한 대행이지 네가 왜 행세냐? 아니 권한 대행 권한 행사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 싫어하거든 우리나라 야당은. 그래서 제가 이거지 문제가.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5월달까지 선거 때까지 이것도 정상회담도 못하고 예. 또 선거 끝나면 정상회 바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일본, 중국은 다 아니 선거 끝나면 저 중국 간대잖아요. 아니, 그건 아주 북한 간대잖아요. 당선 시에 미국 간다는 게 아니고 당선 북한 시에 간대. 그렇다는 얘기고 일단 당선이 그분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니까 아니 저는- 그분이 되면 되면 더 문제죠. 지금 제일 유력한 사람이 문이니까 문은 당선되면 미국이 아니라 북한 간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문제가 뭐냐 이렇게 통상 압력이 있고 환율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지금 아베나 시진핑이 왜 지금 이 3, 4월에 다 트럼프를 만납니까? 이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시진핑도 말이죠. 처음에는 큰 소리 빵빵 치다가 트럼프를 만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환율 보고서 나오기 전에 환율 조작국 지정 안 당하려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같은 조그만 나라는 중국, 일본이 한 번 갈 때 3번을 가도 안 될 판에 한 번도 안 가고 있으면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5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사실 서비스 수지가 110억 달러 적자이기 때문에 실제 적자는
상품 합하면 200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계속 미국으로부터 압박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뭐냐면 한마디로 그 사람들을 예. 우리는 넘어가시죠.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국의 사드 보고 요새 신문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일본 아가지만 일본 아베가 갔다 온 뒤로 엔화가 지금 오히려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예.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갱랑이다, 대외적으로. 이것들이 다 중국 우리가. 사드 보복은 조금 조용해졌나요? 아, 그 다음 달 시진핑 미중 정상회담 때문에 그래요. 예. 그 벌써 시진핑도. 한 며칠 조용한 거죠, 지금. 제가 보기엔 막 롯데를 제가 뭐 완전히 뭐 강압을 할 듯이 이렇게 나오다가 지금 한 2, 3일째 조용해진 제가 거죠. 보기에는 이것이 미국이 참 대단한 건데 다음 달에 정상회담이 있기 전에 이번에 중국의 그 통신회사한테 벌금을 부과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JTE. 그 JTE 통신회사인데 벌금을 중국의 최고 큰 통신회사인데 벌금을 부과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진핑이 이거 정상회담까지는 좀 너무 이러면 안 되겠다. 제가 보기엔 정상회담 전후까지는 아마 조금 수그러들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시진핑도 굉장히 머리를 많이 쓰고 있는데 머리 안 쓴 사람은 대한민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치 싸움 하느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조금 조용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거 전부 다 뭐냐면 3, 4월에 몰려오기 때문에 근데 공교롭게 우리는 3, 4월에 선거 전국으로 이런 걸 거들떠보지 않기 때문에 문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넘어가 봅시다. 이제 넘어가 보면 여기 왜 안 넘어가요? 그래서 갖고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분주합니다. 아까 요 예. 아베하고 트럼프 얘기했고 시진핑 트럼프 얘기했고 한 가지가 이제 3월 17일에 독일 바덴바덴에서 예. 재무장관 중앙은 총재 얘기했는데 지금 당분간은 정상회담이 어렵기 때문에 재무장관 통상장관 회담 때라도 이 재무장관은 통상장관 안 가지만 별도 회담이라도 해서 이걸 좀 이 우리나라 입장을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까지 얘기 들으니까 회담 자체가 확실치 않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무슨 회담이? 이게 재무장관 G20 회의 자체가 아니 G20 하는데 별도의 우리가 한미 재무장관, 한중 재무장관, 한일 재무장관 회담을 따로 해야 돼요. 아니 우리 정무장관에 가기는 가는데 갑니다. 저희 미국의 문우신 장관도 오고 다 옵니다. 오는데 그 스케줄이 이번에 빡빡하기 때문에 그러나 시간을 내서 우리가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 부총리가 대신 거기서 장관이라도 만나서 우리 입장을 이해를 좀 설득시키는 게 필요하죠. 그런데 그 일정이 아주 안 잡힌 모양이더라고요. 내일 모레 갈 건데 지금 15일날 전부 출국한다고 하는데 하는 거예요. 안 하기로 된 거예요. 아직까지는 확실치 않다고 보도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걱정인데 일단 예. 그런 것도 좀 확실치 않다는 보도가 나오면 보통 문제가 있다. 그러고 이제 국내도 이제 지금 현재 국내는 수출만 증가되고 있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전년 동기가 워낙 안 좋아가지고 보통 우리가 월간 한 400에서 450억 달러 수출하는데 전년 1, 2월이 350밖에 안 됐거든요.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서 특히 원유 가격이 많이 올라고 원유 가격이 작년 한 7, 8월부터 올랐는데 2배로 올랐어요. 배럴당 6달러 정도 하다가 50달러 넘었었기 때문에 석유 제품 수출 가격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반도체 이거 대단합니다. 반도체가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모바일 붐이 불면서 반도체 수출로도 이것 때문에 수출이 반등하는데 요건 이제 석유 가격은 일시적 요인이고 기저효과도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러나 반도체는 당분간은 호조를 보일 거로 생각합니다. 네. 다만 요거 빼고 나면 투자도 지금 안 되고 있고 왜냐하면 기업들 투자 계획도 못 세우고 있습니다. 총수를 구속하고 예. 수사하고 출국까지 금지시켜버리는 바람에 예. 그러면 정권교체기 보통 이것이 없더라도 정권교체기는 제가 과거의 경제연구를 해보면 한 6개월 정도는 새 정부 정책 방향을 탐색하고 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뭐 이렇게 되면 금년 내내 불투명하다는 얘기죠. 예. 5월달에 정권교체가 된다 하더라도 그럼 소비는 이제 가계부채라든지 고용불안 이런 것 때문에 소비 여력이 하락해서 소비 심리가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우조선 문제, 기업조정 문제, 기업 구조조정 문제 올 수도 이런 문제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현재 수출을 빼고 나면 다 아주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입니다. 국내적으로도.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거 아까 말씀드린 탄핵 정국으로 대책을 기대하기가 난망하다. 정상회담은 아예 없고 주요 장관 회담도 불투명한 상황이라서 잘못하면은 사실은 미국, 중국 3,700억 달러는 흑자를 내고 있는 중국과 미국 싸움인데 우리가 무대응하는 바람에 잘못하면 고스란히 우리가 피해를 입을 수가 있는데 이게 80년대에는 미일 싸움이었거든요. 근데 예. 그때 미일 싸움 때 우리가 또 원화가 절상되면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예. 우리가 86년에 처음으로 흑자를 냈는데 62년도 경제개발 계획이지만 계속 적자를 내다가 24년 만에 처음 흑자를 냈는데 이것 때문에 예. 90년에 적자를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2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일을 안 해요. 복지 예. 부동이 아니고 눈만 움직이고 복지 안동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구조조정도 해야 되고 경기 대책도 해야 되고 한 달 전에 내수 활성화 대책을 내 나왔는데 이것들이 전부 다 예컨대 뭐 골프장이나 호텔 같은데 재산세를 감면인데 이게 다 지금 이제 다 국회와 예. 관련이 되어 있는 문제고 경제 활성화법 모두 올스톱되어 있는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대내외적으로 경제적으로 저는 뭐 정치를 떠나가지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이슈들이 많고 경랑스러워 하는데 우리는 그야말로 무대책이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반면에 파퓰리즘만 선거를 임박해서 파퓰리즘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뭐 원산분리, 뭐 물거품대 완화 물거품돼 가지고 인터넷 은행도 개점 휴업이고 상부반 지금 여수야대를 혼란스러운 틈을 타도 강행할 우려 예. 있고 법인세 인상 우려 등등 심지어 기본소득이라는 것도 꺼내가지고 또 날리고 뭐 이런 것들이 난무하게 되면서 예. 그게 좀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단은 대통령이 저렇게 여러 가지 권한 대행이 발이 묶였기 때문에 경제부 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장관을 하는 총재가 지금은 경제적으로는 완전 국정공백 상태에서 우리가 아니면 안 된다 하는 비상 상황을 인식을 하고 좀 대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 이제 그 대처가 미국 금리 인상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 부작용들, 우리 가계 기업 아까 얘기했죠. 예. 그다음에 외자 유출 대비, 그다음에 통상 압력에 대해서 통상 외교, 환율 조작에 따른 국제금융 외교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강화시켜 나가고 지금 투자 소비가 너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선거 정부에서 많은 제약이 있겠지만은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이번에 사우디 왕이 왔다 갔죠. 네, 근데 뭐 아, 한국은 안 들었다고 그렇고 보도. 근데 일본, 뭐 인도네시아, 아시아를 쭉 6개국을 순방을 했는데 한국만 빼놓고 갔죠. 그 1,000명이 움직였대요. 1,000명이. 아 그래요. 그 왕이 혼자 간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절 완전히 경제 사절단을 데리고. 예 데리고 움직인 겁니다. 왜냐하면 쭉 사우디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시아 전체를 한 바퀴 돌았는데 예. 일본에는 아람코를 일본 증권시장에 상장하기로 결정했어요. 굉장히 큰 선물 보따리를 쭉 돌면서 갔는데 우리나라는 안 왔죠. 그게 왜냐하면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것이 이제 이명박 정권 때 나온 얘기인데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그 얘기를 이어받아서 한 건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현재 언제까지 석유 가격에 의존할 수는 없다. 해서 예. 포스트 오일 시대를 맞이해서 계속 새로운 걸 개발하고 예. 개발해서 산업 이걸로, 구조를 고치는 중이죠. 고치는 중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해서 우리나라 같은데 기회가 굉장히 많은 큰 대행 프로젝트가 많아요. 예. 근데 이번에 우리나라를 안 왔다는 게 너무 안타깝네요. 뭐 만나줄 상대가 없지 않습니까? 아마 그래서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얘기인데요. 야당도 수권 정당이 되려면은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을 정말로 권한 대행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밀어줘야만이 수권 정당의 면모를 보이는 거죠. 야당을 아직 잘 모르시는 모양이죠. 저는 우리 그렇게 하라고 자꾸 촉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저 같은 사람도 좀 그래도 수권 정당의 면모를 보이는 거예요. 저는 약간 의심하는 게 이런 겁니다. 경제가 나빠지거나 경제가 나빠지면 빈부격차는 더 나죠. 당연히 양극화가 되죠. 경제가 나빠지고 경제가 양극화가 될수록 야당에는 더 유리하다. 그게 이제 과거 히틀러가 어떤 식이냐면 33년에 구테타 그래서 경제가 잘 되기를 원치 않는다니까요. 근데 합법적으로 집권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대공황으로 인해서 경제가 아주 안 좋기 때문에 두 가지입니다. 경제가 아주 안 좋은데 선동가가 나타나면은 파퓰리스트한 선동가가 나타나면 이게 이제 집권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조합이 구성되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히틀러도 보면은 히틀러가 이렇게 내가 집권하면 일자리를 다 만들어준다 했거든요. 근데 일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할 수 없이 폴란드를 침공한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일자리를 뭐 전쟁이 아니까. 군인으로 만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국민에게 정말 국민을 생각하는 수권 정당의 면모를 보이려면 아까 했지만 사우디 왕이 왔다가 우리나라는 안 오는데 만날 사람이 없다냐요.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의 권한 대행을 제대로 좀 역할을 하도록 밀어줘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그 젊은 사람들은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의 엄중함이나 이런 데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광장에서 대통령 마음에 안 든다 탄핵시켜버리고 뭐 하면은 민주주의가 활성화되고 우리가 주권자인데 권력자를 바꾸는 것도 재미있게 느끼고 이렇거든요. 제가 좀 더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그 문제를 늘 생각하는데요. 영국이나 미국이나 독일이나 유럽은 200년, 최소 200년,
길게는 400년 정도의 선진국을 유지하는데 우리는 불과 3대 만에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아이들이 17세가 되면 다 내보냅니다. 내보내 부모들이 도와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나가서 일을 해서 먹고 살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해서 공부를 하고. 우리도 그런 운동을 좀 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집에도 20대가 그래서 이 둘이나 사람들이 있는데. 계속 세대가 바뀌어도 먹고 사는 것이 간단한 게 아니구나. 열심히 일을 해 먹고 사는 건 하는 것이 다 정신이 박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전부 다 집에서 오냐오냐 다 키워서 대학까지 심지어는 결혼까지 심지어는 전세집까지 마련해 주다 보니까 사는 것에 대해서 정말 그런 걸 잘 모릅니다. 모르다 보니까 이게 뭐 아이고 사는 건 문제가 없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3대째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그 얘기 한번 하시죠. 뭐 이런 거 뭐 보다도. 그 얘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제가 이제 그 얘기 요점 정리 좀 쭉 해오셔가지고 예. 얘기 좀 해주세요. 연구에서 공부하면서 제가 지금 늘, 말고. 제일 늘 궁금했던 그건 다음에 한번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예. 핵심 그겁니다. 왜 이 사람들은 400년, 400년, 300년 영국이 동원되어서는 1400년 동안 만들었어요. 예. 500년 동안 선진국이고 독일, 미국도 300년 동안 선진국인데 어떻게 이게 유지가 되었나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네. 예.